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완성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 평화적 해결이 아닌 대북 무력 사용을 검토해야 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화성 15형 발사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미국의 선제 타격 명분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점이 오히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미국 언론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 완결을 주장한 만큼 이제 핵과 미사일 도발은 멈추는 대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업은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담긴 국정원 문건을 최근 발견했는데 문건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안에서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구체적인 문제 행위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총은 800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 회원수가 40만 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대표단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소 300개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를 선별해 정부 비판 사례와 함께 각종 뒷조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적폐청산 TF는 민정수석실이 정부 지원 배제나 수사기관 동원을 통한 압박을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수사를 위해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당시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쟁점 예산에 대한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칙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런 국정운영 기본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민생 예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분명하게 하겠다는. 동시에 호남 KTX 예산 공동합의와 남북협력기금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이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돌부처 행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8가지가 우선 타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어떠한 타협안도 어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자체였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일 것임을.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주중방송 중 많은 분들이 가장 재밌다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각자 별명들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짱돌 신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죠. 요즘 제가 새날 방송에 푹 빠져서요. 이게 무슨 자유행위도 아니고 이게. 아, 정말입니다. 그 새날 방송을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요즘 다 듣고. 그렇지 이제. 예, 저기 하트도 반드시 누릅니다. 이게 본인이 나오는 방송은 좀 불편해 확실히. 예, 제가 나온 건 절대 안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불편해요. 근데 편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그지같이 걸레같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자, 어쨌건 신비님 반갑고요. 지난주는 이제 아드님의 수능 문제로 빠지셨고. 예, 다행히 잘 봤다고. 수능이 중요해? 생각해보니까 국가에 지금 적폐청산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할 때 아빠가 없으면 평생 기억에 남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귀찮아라고 할 때까지 따라다녀요. 아빠 그만와 좀 이렇게 해야 감정이 사라진다고. 참 그 실드도 좀 이상하네. 정말 불쌍해요.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처음 알았잖아요. 지금 수능 제도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가 목요일 날 시험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2개를 봤어요. 오전 오후 논술을. 그죠? 논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오전에 기말고사를 봐요. 그 다음 오후에 또 논술을 하나 봐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기말고사를 봐요. 이게 난 정말 우리 때처럼 차라리 단순하게 말이야. 줄을 세우려면 그냥 꽉 세워버리던가. 피를 말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시 있죠. 정말 이거 왜 그들 세계가, 그들 수능 세대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괜히. 내가 저렇게 애새끼 공부시키려고 투정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는데,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2만 명, 3만 명이 막 한 대학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거는 마치 좀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 같은 느낌 있잖아. 공감? 너무 불쌍해요, 진짜. 제도 바꿉시다. 그게 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이제 꼬맹이가 아직 어리지만,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공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학교 재밌냐? 학교가 재밌었으면 좋겠어. 사람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경쟁 체제 속에서 막 이런 거 정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정글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우리 유엄마 나오셨습니다.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네, 요즘 목소리도 자꾸 뜨고 있어요. 한간에. 욕도 먹고 있어요. 아니, 법률적 상식이 굉장히 뛰어나시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새날의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민정수석. 그래서 뭐 법적인 모든 건 다 알아서 해결해줘요. 가끔씩 나오는 그 민간인 마인드만 좀 버렸으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아니, 방송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해박한 종편에서 스카우트 해가야 돼. 빨리 해야 돼. 근데 일반인 마인드가 가끔씩 나와. 이상한 그런 마인드만 빼면 완벽하십니다. 저분은. 오랜만에 이분 별명 하나 불러드릴게요. 450만 원. 오케이.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큰일이에요. 막 퍼주고 다녀가지고. 아니요. 그럼요. 또 시작해. 패널 댄들로 너무 예뻐져가지고요. 눈이 막 부셔서. 잠깐 그 전엔 뭐라는 거지? 정말이에요.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신배님. 예. 가족끼리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맞다. 착각했어요, 제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이 왔는데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여러분들은 우리 방송이 딱 뜨면은 심각한 이야기만 할 줄 알고 잔뜩 긴장하는데 쉬운 이야기 하나 하려고요. 스리랑카 대통령이 왔는데 이 양반이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그 만차 안에 채식만 쫙 깔아놨는데 난 사실 이게 채식 그러면 뭐 없어 보여서 싫다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제대로 된 채식으로 만든 그 식단이 어떻게 됐을까? 이 식단 보니까 내가 정말 평민 서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한식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라고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예를 들면은 산청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말린 곶감말이. 다시 한번요. 그거 어떻게 된다는 이거 김정숙 여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향신료가 대표적으로는 이게 카레잖아요, 커리.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디저트인데 커리를 더해 만든 커리한 고구마 부각, 귤을 얇게 잘라 만든 귤칩, 그리고 대추 부각, 호두튀김 이런 게 디저트였고요. 전체 요리가 이제 식물 식단 요리로는요. 밀전병에 채소와 대게살을 넣은 밀쌈말이, 완도산 전복을 쪄내 간장 소스를 더해 구워낸 전복구이, 그리고 호박죽, 제주산 금태 양념찜이 비빔밥, 두부 콩나물국 뭐 이런 것이 준비가 됐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들으면서 말이에요. 한국말이 참 아름답고 맛깔스럽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그죠? 예. 한국말로 풀어내니까.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역시 돈을 중시하는 과거 두 개 대통령과 사람을 중시하는 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그다음에 철학, 국가관 이런 게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채식주의자인지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죠. 솔직히. 그건 당연히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분을 맞춰주고 손님이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 먼저인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란 이렇게 말 한마디 같은 밥을 만드는데도 포근하고 아름답고 더 나아가 한국말도 굉장히 예쁘게 막 침 넘어가네. 우리는 언제 먹지? 또 후식으로는 사찰 후식이 나왔는데 사찰 음식 선제 스님이라는 분이 만드셨대요. 사실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측백나무 열매와 토종꿀로 숙성한 가평 자수로 만든 백자인다식,
뭐야? 뭔지를 모르겠다. 아니 이걸 읽다 보면 침이 막 마르잖아. 완도산 김에 간장과 죽염을 넣어 만든 김제 피자반. 그건 좀 알겠다. 피자인가? 김제피 자반이겠지. 능이버섯 찹쌀구이, 양평 소나무와 약수로 숙성시킨 송차 이런 건데요.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늑대와 함께 춤을 같은 인디언식 그 이름 짓기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맛깔난 대관령산 배추로 잘 만든 김치에 제주도 흑돼지를 넣어 만든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말로 한문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길었다 하죠. 이름이. 다리 밑에서 난 놈. 그게 우리나라 식당 메뉴판 보면 뭐 김치찌개, 뭐 녹두전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멋지게 보일 것 같아요. 한국말로 써야 보통 돼요. 프랑스 레스토랑 가면은 이름보다는 이 음식이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하는 걸 보고 대체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갈비 김치찌개 있잖아요. 네. 표현 한번 해볼까? 네. 10년 묵은 김치에 갓 잡은 돼지의 갈비찜을 푹 넣고 팍팍 쪄서 정말 도전은 했으나 정말 후지다. 후졌어. 에이씨.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면 참 맛깔스럽네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하기 전에 이런 식사를 하시려면은 그 나라에서 정보가 다 들어오겠죠. 갑자기 스리랑카 대통령이 왔는데 막 거기로 도배를 해버리면 안 되지. 이런 싸대기 맞지. 소고기를 도배를 하면 큰일 나죠. 바로 돌아가 버려? 네. 이게 우리 언론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왜 이 스리랑카 대통령한테 이렇게 공을 세우냐면 어쨌든 그 아세안이라는 곳에 신남방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하는 건데 그래서 남방 정책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덤으로 그냥 수확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번 정책이. 그러니까 아세안과 어쨌든 무역교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의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2의 터를 찾아야 된다라는 영토를 찾아 이제 헤매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리랑카하고 이제 우호적 관계를 때문에 더 확장 영역을 확장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의미가 있어서 정성을 다 들였는데 대기업들도 뭐 굉장히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기업 정서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이번에도 전부 다 체결하고 또 이 신남방 정책이 대기업들 진출로를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한국 한류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대장금도 9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해외 취업을 가장 하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으로 뽑혔고 그렇죠. 현재 2만 5천 명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국내에 취업 중이고요. 우리 교민은 스리랑카에 1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빡이 치는 일단 짱돌을 하나씩 들고 계세요. 뭘 조사버리든 조사야 지금. 원세훈 이명박 때 국정원장 사실은요. 이명박이 정권 잡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명박과 정권을 같이 한 국정원장이에요. 그렇죠. 거의 한 4년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세훈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이 원세훈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이명박과 아주 밀접해서 사실 리틀 이명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뭐 선거 개입이네 뭐네 했는데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때 국정원장들만 상납하고 그랬을까? 그리고 저번에 70억 중에서 40억은 청와대로 간 건 알겠는데 30억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그 이야기도 이제 맞물려서 나오겠지만 원세훈은 아예 200만 달러를 한마디로 말해서 횡령 자기 통장에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 22억. 예, 20억이 넘는 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치졸한 짓을 했는지. 자기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교수로 가기 위해서 그쪽에다 돈을 보낸 거잖아요. 그건 아마 표면상의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연구소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표면상에? 표면상에. 그러니까 이쪽 개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국정원장 지낸 사람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 용도로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지만 국정원장들이 연간 쓸 수 있는 개인 특활비가 40억이었대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슈킹한 거죠. 엄청났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세훈이 서울시에서부터 같이 비리를 해봤잖아. 트레이닝을 했어. 그래서 국가를 장악했어, 얘들이 둘이. 장악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상황, 이상득이랑 3명이서 다 국가를 주물럭주물럭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판 세계에서 1조가 넘는 집행 예산 중에 한 20억 뺀다고 뭐 태나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짓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조실장한테 야 돈 좀 빼와. 그럼 현금으로 빼오고 야 여기다 계좌 이체해. 계좌 이체하고 거기서 계좌 이체한 데서 또 갔다가 빼서 집 사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제대로 서울시에서 업무를 배웠더라면 이게 다 추적된 줄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보냈겠어요? 문제 안 될 거라고 만연해 있는 겁니다. 국정원 내에. 특수활동비는 내 마음대로 써! 막 써도 돼! 라고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돈을 ATM기에서 뺐다 썼다. 그러니까 거죠. 2012년이 박근혜가 대통령 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2월 19일. 새가 날아든다의 트위터 공식 계정도 뒤에가 1219가 붙어 있을 만큼 꽤 사무친. 그런데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정권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가 취임하는 그 시간까지.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임기가 다 끝나가니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22억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박근혜가 취임하면서 그 즈음 해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원세훈이 출국 금지를 당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그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22억뿐만 아니라 지금 85만 불, 그러니까 9억 3천에 달하는 돈을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사기 위해 그것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토탈 31억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겠죠. 네. 얼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 온갖 비리와 범죄의 원상이고 주체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일단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에 나가 있어서 뭐 피신용으로지. 당연히 몇 년쯤 거기 외국에 나가 있으려면 자금이 조용히. 필요하잖아. 한 2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몇 년 정도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이제 밝혀진 것만 이런 거고.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빙산의 일각인 거고.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쨌든 지금 관료들 사이에,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 사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관료들이 미국에 가면 은신하러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끝나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좀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도 좀 치고 이러면 국내 관료들이 좀 못 건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면 쓱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뒷방 차지하고 있으려고 이제 도피 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스탠퍼드 대학에 200만 불을 보냈는데 그 자금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거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스탠포드 대에서 그걸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스탠포드 대에다 보냈다는 개념이 공식 스탠포드가 학교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연구소죠, 연구소.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따로 연구소.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어떤 조체를 만들어 놨겠죠.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 산하에 있는 무슨 뭐 온갖 연구소들이 있고 왜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페이퍼 연구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 이런 그렇지. 것들도 대학 산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학교 뭐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을 받는다고 연구원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20억씩 쏴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건 연구원이라는 개념이요. 국정원장이면 장관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권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관급인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명정님도 할 수 있는 개건 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 자리 얻기 위해서 20억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국정원 산하기관 중에 나는 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정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 국제기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주고 뭐 연구하라고 주는 곳인데요. 거기하고 원세훈의 감방을 털었어요.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 다 가져왔다는 거죠. 요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뭐 관행이었다고 실드를 치려고 해도 국정원장들이 대통령들한테 상납하는 건 그래 지들 말처럼 그들 정권에서는 관행이었다고 치더라도 특수활동비를 1년에 40억씩 배당돼 있는 개인 특수활동비를 이런 식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곱하기 4를 해보십시오. 최소. 얼마인지. 공식으로 쓰는 것만. 근데 이게 저는 좀 원세훈이 불쌍해요. 왜요? 아니 국정원장들 다 이렇게 썼잖아 솔직히. 악플을 부르는구나 아직. 지난 이후 다 그렇게 썼잖아.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적폐죠. 네.
네. 근데 왜 제가 불쌍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박근혜 잘못 이명박 잘못 만나서? 네, 업보예요. 업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쓰기 위해서 쓰고 그것을 벌을 받지 않을 요량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자기들이 거기에 은신해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를 농락했다는데 나쁜 놈이지. 저는 이 20억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2조 원의 특수활동비 중에 20억? 30억? 저는 40억 돈은 이해한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이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국가와 역사를 농락했다는데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원세훈 이 사람이 국정원 돈으로 부인 강남 아지트에 10억 인테리어를 한 정황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충격입니다. 아지트 뭐하는 아지트일까? 그러니까 궁금하다. 실제로 국정원장한테 연간 국정원장 개인에게 특수활동비를 40억을 줬어요. 그럼 4년이면 얼마입니까? 160억이야. 그렇죠. 그중에서 얼마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 보도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다면서요? 네, 2013년에 이미 이 200만 불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이미 의혹을 제기가 됐었고 원세훈이 퇴임식을 했던 2013년 3월 21일에 퇴임식을 한 후에 3월 24일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거든요. 이 개원 연구원으로 가기로 했었죠. 네. 약속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세훈을 찾아라라는 트윗이 막 RT가 되면서 진선미 의원이라던가 이상호 기자라던가 다 인천공항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원세훈의 출국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래서 당일날 원세훈의 출국이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공관 놔두고, 그러니까 국정원장 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놔두고 도곡동 빌딩에다가 호화 펜트하우스를 꾸미는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횡령이거든요. 횡령이죠. 네. 공급 횡령. 횡령인데 그러니까 얼만큼 나쁜 정권인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국정원장이 자기 사적으로 말이에요. 자기 부인 뭐 아지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사는 거야. 공돈이니까. 야, 근데 이게 뭐하는 아지트였을까? 얼마나 공간이 좋았을까? 있는데. 이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근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8층 높이의 빌딩인데 이 빌딩이 국정원 소유래요. 전체가. 네. 국정원 소유고 이 건물의 12층에서 18층까지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쓰고 있고요. 국정원 산하기관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 중인데 거기에 최고층, 맨 위층을 펜트하우스로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그 넓이가요 823제곱미터라 그러거든. 평수는 얼마나 대충 되나? 와 계산이 안 돼요. 270평. 나 고맙다 씨발. 우리 그 30평 아파트 하나 살기도 힘들구만. 아니 거기서 뭐 할까? 나 그거 더 궁금해요. 진짜. 난 뭐 할지 전 대충인데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최근에 검찰이 과거의 흔적까지 전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세훈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게 무기징역, 예전에 사형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블랙리스트도 지금 과방에서 고발됐죠. 그다음에 카카오 김범수랑 같이 고발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2억 횡령. 이번에 또 이거 10억 밝혀졌죠. 문고리 3인방에 40억 상납했죠. 국정원 댓글했죠. 간첩단 사건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 수사가 진행될까요? MB를 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데 MB를 잡기 위한. 원세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에 이은 그 정권의 2인자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세력들이었었군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원세훈이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게 헤쳐드셨는데 이명박은 얼마를 드셨을까요? 이명박은 돈 욕심이 없어서 지들 말처럼 관행이었다고 하면 이명박도 당연히 받았어야죠. 박근혜처럼 말이에요. 핸드폰이 나에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한 번 분실했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충격. 사실 돈, 신분증이 담긴 지갑보다 이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데요. 그만큼 중요한 핸드폰, 그걸 분쇄기에 갈아버리는 사람은 도대체 뭘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감추는 사람이 범인이다. 만고의 진리죠? 과연 그걸로 모든 걸 감출 수 있을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다. 그 가사가 새삼 마음에 꽂힙니다. 안녕하세요. KTX 승무원은 안전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공부는 계속돼야죠. 오늘도 나를 한 뼘 자라게 하는 질문 보현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에서 현장 실습생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위한 추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생 이슈에서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실습생을 업체로 파견을 보내는데 그 업체에 어떤 영향력도 학교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습생들은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도 이제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들은 다시 업체로 돌려보내고 업체에서는 너 왜 우리랑 같이 못하겠다고 했냐 이러면서 또 다시 혼나는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거의 노예 수준인데요, 대우가? 네,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학교가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교육부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업체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고, 그리고 실습생의 어떤 자유의지나 권한 같은 것을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엔 안산에서 또 이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이제 그분도 투신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교육부의 목표가 취직률이 될 수 있는가? 무조건 취업률만 높으면 최고다. 그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건 인권 착취를 당하던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 맥락이랑도 좀 닿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가 다른 목표를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목표가 가능할까? 취업률 말고 진학률 말고, 진학률도 결국은 취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 교육부의 목표가 이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렵다. 진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육부가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게 목표라고요? 그걸로 학교를 평가하고 네. 가산점, 왜 뭐 공기업 경영평가 하듯이 맞아요. 학교에 대한 평가를 취업률로 한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걸로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죠. 취업 나가야 되는 학생들 대부분 다 취업을 목적으로 간 학교에 다니는 거죠. 그쵸. 네. 특성화국어의 그 목표가 취업입니다.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될 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게 참 답하기 곤란한 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일단 국민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도 갑질인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못 가진 자에게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 비인권적 대우를 하는 게 갑질인 거잖아요. 그 갑질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막 진행을 마구마구 하니까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요거는 비판은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교육부는 취업을 시켜주는 게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동 현장에서 환경 자체에 처우 개선이 안 되고 막 갑질이 심각하게 생각되면 김성주 공정거래위원장이든 노동부 장관이든 각 부처가 그거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워낙에 약간 좀 적폐처럼 쌓여왔을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관행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수술되는 것. 그리고 다른 방송 정권연장 싱크탱크에 보면은 광역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관련한 그런 거를 한번 다뤘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요거를 제대로 개혁해내는 그게 중요해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학생 신분일 테니까 교육부도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 맞죠? 오랫동안 관행이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풀어가는 과정이 그렇다야 하는 거죠. 교육부 뭐하는 새끼들이야. 취업률이 중요해. 그다음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교육부도 그 좀 뭔가 좀 불완전한 시스템을 고쳐내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해당 부처나 이런 곳들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상황 좀 바꿔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인식을 다 바꿔줄 국민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의뢰껏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업체에 들어갔는데 그 업체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왔으니까 죄의식도 없어.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을 시켜먹는 사람도 시키는 사람도 남의 자식이고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걸 비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특히 그 청소년기가 막 끝나는 그 시점에 욕설 한마디가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고쳐내야죠. 남의 자식 소중할 줄 알아야 자기 자식도 밖에 나가 대접한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이제 정부 조직, 여러 가지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잘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고, 국가적 시스템을 진정성 있게 만드는 거니까 요구하고 기다려 봅시다. 제가 이 얘기에 엄청 부들부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제 막내 동생이 저랑 8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갔어요. 뭐 비싼 옷을 사고 싶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여기 손가락에 데이밴드를 하나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뭐야? 다쳤어? 이랬더니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갔는데 내가 순발력이 짱 좋아서 손 빨리 뺐어. 우와.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 이랬더니 뭐 어떻게 피 조금밖에 안 났어. 그래서 그냥 이랬지. 이런데 제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일단 일터에 가면 사장님이 완전 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다쳤다거나 뭐 아프다거나 하는 얘기를 못 하고 시키면 네,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게 되는 이런 거 어디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참고 견뎌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학생이란 것이 사실 학교라는 게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이 정말 너무나 거친 세상에 바로 내보내진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3학년 이모군 사망 사건. 생수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군 사건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의 현장 실습 도중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파문이 번지자 정부는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개월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습 현장 전체에 대한 점검 등 학생들 보호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실습 현장을 전수 점검과 모든 학생 대상 안내 문자 발송, 가칭 현장 실습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군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다음에 그걸 실제 운영해 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까지는 부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 이슈, 노동 이런 거에 대한 단어도 접해보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그냥 진출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는 없고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중간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연예인들이 참 좋은 것 같은 생각이 요즘 들어요. 연습생? 그러니까 아니 연예인들이 사회적 발언을 함으로써 엄청 관심이 집중되더라고요. 이번에 배우 유아인 씨가 이런저런 얘기로 트위터에서 지금 설전을 10일 동안 벌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단어를 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신기하고 예전에 가수 이승환 씨, 뭐 배우 김혜수 씨,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슈가 뉴스에 막 헤드라인으로 막 나오고 이러면 이게 뭔지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좋았던 것이 그 작가 허지용 씨 있잖아요. 그분이 공공운수노조 홍보 영상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가죽 자켓을 딱 입고서 되게 멋있게 앉아가지고 노조가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당신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게 자기 생각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미완됐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연예인들 시스템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승환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1인 기획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허지웅 씨도 프리랜서고 이미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아이돌이나 셀럽들이 더 많이 사회적 발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좋은 방법 아닌가요? 존재 자체가 스피커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발언을 해주면 좋은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에 기존의 한국 사회는 보수 진보로 나뉜 그 어떤 분열, 대립 이런 게 좀 심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적 발언을 해서 받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컸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다 개념 발언만 하는 건 아니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박근혜 선거운동에 뛰어다니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명박근혜 빠들도 좀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키워서 뭐 어쩌고 이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자기들 리스크를 감수해오는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박근혜 탄핵이네 뭐 정권 교체를 하면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원천적으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느 쪽 관련한 더 지지하는 연예인이든 간에
반대쪽에서 보면 꼴 보기 싫은 건 사실일 거예요. 어느 쪽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면 자기한테 안티가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안티가 생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들을 좀 자제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 같은 데를 가보면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이 이를테면 트럼프에 대해서도 지금도 막 강력하게 반대하는 연예인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소신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맞아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정치인이 정치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뉴스가 안 되잖아요. 뉴스 이야기 한번 해보면 그거잖아. 개가 사람 물면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소성 있는 것이 더 그런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정치를 많이 모를 거야라고 하는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어떤 개념 소신 발언이 계속 되려면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아이돌 스타 한 사람이 어떤 개념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깊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념 발언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이 개념 발언을 할 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머릿속에 그런 시스템이 좀 생겨져 있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건전하다거나 좀 진취적이라거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감동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뭘 잘 모르면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뭐 양성한다거나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더 키운다거나 요거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예전에 카트 영화 있잖아요. 염정아 씨 출연하셨던 그 이랜드 홈웨버 사태를 영화에 담았던. 근데 거기에 이제 엑소의 디오가 출연을 하면서 그랬었어요? 안 보셨구나. 네. 그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그 남자 학생이 엑소 멤버였어요. 카트가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지만 디오를 보기 위해서 젊은 학생들이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맞아, 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노동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막 상상으로 저희 KTX 승무원 이야기가 만약에 영화로 된다면 사실 야 우리들 다 되게 당대 유명한 여배우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거보다 강다니엘 이런 아이돌을 꼭 출연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70% 넘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에 갇혀 계시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그 현상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확실히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기존 매체를 보지 않는다고요. 기존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논란만 본다. 대부분 다 SNS라든지 굳이 숟가락을 얹자면 팟캐스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접하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이슈를 꼭 연예인들 통해서 만들지 않아도 뭐랄까 지금 현재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n분의 1인 거예요. 잠잠하던 나라에서 이슈 하나가 빵 터지면 온 나라를 며칠 동안 휘감싸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터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전달되는 것은 확실히 많은 건 사실인데 이제 한국적 특성이 그래요. 이슈 하나가 빵 터지면 그 이슈로 며칠 가는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김정대 의원하고 이국종 교수의 그런 이슈들 며칠 가잖아요. 딱 그때 그 시점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처럼 가잖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계속 연예인들의 활동이나 발언 같은 거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잘했을 때 엄청 칭찬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김생민 씨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페미니즘에 되게 잘 맞는다면서 칭찬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의외로.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관심이 생기면 공부를 하고 그럼 또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연예인도 고래처럼. 칭찬으로. 그러면 간단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나 삼촌 잠깐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이 정치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또 정치인이 예능에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동상이몽에 부부 동반으로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무한도전에 이정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이 갖고 오는 어떤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장단점도 있고 정치인 본인한테도 뭔가 좋은 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간단하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진짜요?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도 사실 아니고 정치인은 정치인 입장에서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홍보죠. 정치인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일반 정치인이 팟캐스트에 나오는 것과 어떤 사안을 갖고 기존 매체에 인터뷰를 하는 건 달라요.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이슈만 이야기해요. 시간적 배분도 있고. 그래서 뭐 또 다른 관점에서 주간지나 월간지나 뭐 또 다른 그 정치 프로그램이 아닌 곳에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정치인들은 정치 이슈를 갖고 그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팟캐스트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팟캐스트 운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녹음할 시간에 어떤 여유가 좀 더 있잖아, 생방송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 묻게 돼요. 이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정말 고생하셨네요. 자기 심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듣는 사람 또는 무한도전 같은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도 생길 수 있지만 대개는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치인들이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끝에 간혹 드리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냐 물어보는 적 있어요. 글쎄요, 뭐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한다 못한다도 매력이 포함되지만 어쨌건 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끌린다. 뭔가 이렇게 같이 있고 싶다.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지켜주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텔레비전으로 발산하기엔 참 좋죠.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이 생기면 막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쪽 입장에서는 정말 토론을 잘하면 매력이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게 무슨 시장 이런 거라고 시장의 개척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코믹한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들의 그런 출연들이 많이 확대되는 건 맞고요. 제가 항상 주장해 왔지만 언젠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은 정치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명박근혜의 전술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국민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지면 안 돼. 그러면 누가 유리해지느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기본 조직이 탄탄한 세력이 훨씬 유리해지죠. 그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정치 혐오가 일정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이 투표율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어떤 선거는 지방선거 같은 거 50%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명박근혜가 보여준 말도 안 되는 정치와 이런 것들이 국민들 하고 분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정치 정보를 접하고 그게 결국에는 작년 총선과 박근혜 탄핵과 정권교체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좀 관심이 부족해요. 그럴 때 뭐 정치인들 나왔는데 되게 재밌고 생각보다 이게 분야가 재밌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그 카트 그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네. 정치 자체에 관심을 올리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왜 연예인이 정치인보다 더 높은 그 도덕적인 잣대를 받게 되잖아요. 뭐 음주운전 한 번 하면은 그냥 연예계의 인생 끝나고 그런 것만큼 이제 만약에 정치인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한 잣대를 들이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청렴하다 뭐 이런 것을 각오하고 들어 나간 거기 때문에 되게 좋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정민 의원님은 노동계 이슈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건 저는 정말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참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네, 푸나님, 보현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노동계가 항상 물론 시끄럽긴 한데 최근에 또 마포대교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엊그저께 뉴스를 막 크게 때리고 특히나 뭐 퇴근 시간이라 더 큰 이슈가 되었죠. 네. 이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건설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만여 명이 마포대교 남단을 사실 점거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 그 신고했던 행진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 그냥 있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정확하게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건설근로자법이라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됐다, 논의가 무산됐다 얘기 듣고 격분해서 그러면은 청와대로 가자 이래갖고 이제 마포대교 쪽으로 가니까 이제 경찰이 막았던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은 뭐 시민들, 일반 시민들의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뭐 퇴근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여의도 전체가 완전히 마비됐었습니다. 거기 안 그래도 사실 굉장히 밀리는 동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를 연결하는 대교가 이제 3개죠. 서강대교, 마포대교, 그리고 원효대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심과 중축을 이루는 것이 이제 마포대교인데 북단 쪽으로 가는, 그리고 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오는 이쪽이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경찰이 거기를 이제 막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서 아예 퇴로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퇴근길에 뭐 약속이 있거나 퇴근하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욕들을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야 건설노조 애들이 저기 점거했대. 그래서 막히고 있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에서 그다지 집중하지 않아서 사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걔네들 때문에 내가 퇴근을 못하고 집에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약속이 늦고 이것에 분노하는 분들, 과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문제가 항상 뭐 수십 년째 지적되는 문제인데, 항상 뭐 집회를 하거나 뭐 시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점거 농성을 한다 했을 때 그 사실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한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서 시민의 불편함만 보도를 하는데, 이 자체는 언론의 그 정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시민이 주차되어 있는 창문의 유리창을 깼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다 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창문의 유리창을 깨서 차량이 파손되고 굉장한 그 논란이 일었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차량 그 유리창을 깬 이유가 그 안에 폭염된데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깼다, 이런 내용을 해줘야 언론다운 언론인데, 그렇죠. 그 부분들은 쏙 뺀단 말이죠. 무조건 이게 사실은 사용자 입장, 정부나 이런 사업가 입장들만 탓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게 언론을 적용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정말 이 사람이 또라이들이 아니란 말이지, 미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그러면은 노무사님께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길 그렇죠. 바랍니다. 예, 네. 전 물론 그 마포대교 점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준 것은 어떠한 뭐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는 없는 범죄 행위 맞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욕할 때 욕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서 욕을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아셨을 겁니다. 일단은 11월 11일에 여의도에 보면 이제 국회 옆에 이제 여의 2교, 그 영등포 경찰서 방향으로 가는 여의 2교에 이제 광고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부위원장 등이 11월 11일부터 올라가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건설근로자법인데, 이것을 개정을 해라. 10년째 개정하지 않고 있다 해서 지금 시위를 한 것인데요. 저도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그 여의 2교 양쪽으로 타닥타닥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왜 무슨 내용이지? 왜 싸울까? 이 내용을 좀 한번 좀 봤었는데. 네, 그러면 건설근로자법이 뭐가 잘못됐길래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지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이게 지금 1년째 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대 국회에서도 한번 올라왔다가 통과 못했고요. 19대 국회 이번 작년도 총선 이후 12월 16일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가장 큰 취지는,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은 건설 근로자들, 일용 근로자들 있죠.
이분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체불이거든요. 이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의 특성상 계속되는 그 다단계적인 하청 구조로 인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국 일용 근로자는 맨 마지막, 맨 밑에 있는데 이분들에게 가야 될 돈이 엉뚱한 대로 중간 하청업자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것에 먼저 쓰면서 자꾸 임금체불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임금을 좀 노무비와 기타 건설 비용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자. 이런 제도를 좀 넣고자 한 것이었고. 그럼 그동안에는 뭔가 인건비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그 건설업을 하게 되면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갈 때 소위 말해서 도급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 도급비의 인건비 부분을 물론 견적을 넣을 때 명시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도급비가 실제로 지급될 때는 통으로 지급되죠. 그렇죠. 1억이면 1억이 통으로 지급돼서 하청업체에 내려가는데 그 하청업체 측에서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써야 될 것 혹은 먼저 필요하다라고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걸 쓰다 보면은 또 그리고 그 중간에 착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하청에 또 하청업체로 넘어갈 돈이 제대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의 내용은 건설 근로자들 중에서 중장비들, 건설 기계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포크레인 기사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자기가 그 혼자서 지입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보호를 못 받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퇴직금에 관한 보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건설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인 퇴직공제부금에 가입을 시키자 이 내용이었고 세 번째로 건설기계에 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동일수를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이걸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공제자인 노동자가 일용 노동자가 공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좀 투명하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 일수를 신고하자라는 거는 그것이 너무 과하게 사용됐다 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건설 기계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 분의 경우는 자기가 며칠을 일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퇴직 부금을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퇴직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약간 산정하는데 불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일반 일용 노동자들은 일용직의 그 현장 작업일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확한 그 출력 일수, 즉 출근 일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크레인 이렇게 그 기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일용일지에 작업일지에 나오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내가 며칠 일을 가동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경우는 그 퇴직금을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그 자기 월급 또는 임금에 직전 3개월치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만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게 안 나와요. 직전 3개월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약간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현장에서 뭐 계속 오래 일을 안 한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1년 안 하고 그렇죠. 뭐 10개월이나 11개월 하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우는 우리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1년 이상 계속 근무라는 조건을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는 하루 출근했을 때 하루에 현재는 4,000원, 하루에 4,000원꼴로 퇴직 적립금을 사업주 측에서 즉 원청에서 그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0원이 10년째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전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10년째 머물러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임금 구분 지급제 및 확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 포함이죠. 수급인, 즉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될 공사 대금 중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급을 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하청업체에 갈 거면 그러면 1억 원 중에 7천만 원이 노임이다. 7천만 원 따로 보내고
7천만 원은 그리고 이제 노임이다라고 통장에 찍어서 보내고 나머지 3천은 뭐 자재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라 이런 내용이죠. 또 그리고 전달에 지급한 그 임금의 사용 명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서 이달 거를 지급해라 이 얘기입니다. 전달에 꼭 비교해서 이달 거를 지급하라라는 거는 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에 지급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안 갔으면 이달에는 지급하지 말라. 법적으로 딱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청업체 사장들이 튀는 경우, 돈 들고 튀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용 노동자들이 임금 노임 체불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마지막 하청 단계에서 그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하청이 내려갈수록 규모가 영세해지다 보니까 서류나 장부나 뭐 이런 거가 불투명하고 그것도 주먹구구식이기도 있고, 하고 하청업체 사업주의 마인드 자체도 도덕적으로 좀 더 해이가 되기가 쉽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적인 피해는 일용 노동자들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달에 임금이 지급돼야만 이달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네. 이런 제도입니다. 이거 네. 굉장히 좀 필요했던 네. 내용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줄 돈을 주는 건데 이거를 확인해라라는 제도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것이 통과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의원들이 이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그쵸? 것이기 때문이죠. 내용이 너무 당연해요. 아니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들고 튀지 못하도록 그쵸. 장치를 마련해라. 그리고 퇴직금은 10년 전에 있는 거 조금 올려달라. 1,000원 올려주자. 10년 동안에 물가는 60% 올랐고 그런데 이 건설 노동자들 퇴직금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을 1년 평균 나가서 일을 하는 날이 평균 149일이에요. 1년의 절반도 안 되죠.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비 오면 못 하고 그렇죠. 날 너무 추우면 못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49일에다가 4,000원씩 곱해주면 1년 퇴직금이 59만 6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일을 해도 59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우리 일반 월급쟁이 분들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못해도 10년 일하면 최소한 퇴직금 2, 3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의견이 없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 어쩌다가.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사람이라면. 그렇죠. 너무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일했는데 5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1월 28일 바로 문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건설근로자법을 포함해서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52시간 상한제 그리고 휴일 연장근로 중복 할증 폐지 등의 논의를 했는데 이때 소위위원장이 누구냐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임이자가 아닙니다. 임이자 의원입니다.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이날 소위 시작함과 함께 선언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좀 야릇한데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렇죠. 이거요? 예,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법도 처리 안 하겠다. 한 명이라도 의견을 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의견을 내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소설을 써볼 수 있죠. 이때 정의당의 이제 이정미 의원이 여야 쟁점 사항은 그 중에서 여야 쟁점 사항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로 미루자. 그리고 쟁점이 없는 이견이 없는 건설근로자법부터 우선 논의해서 표결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은 먼저 통과시킬 거 통과시키고 나중에 쟁점이 있는 것은 논의를 더 해보든지 그렇죠. 차근차근 풀어가보자. 그렇죠. 모든 교섭의 원칙이 그거죠. 그럼요. 일단은 이견 없는 것은 요것은 통과. 그래서 어려운 서로 이견이 많은 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자. 이게 네. 당연한 것인데 이랬을 때 갑자기 신보라 의원하고 신보라 의원 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건설근로자법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논의를 해도 의결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아, 신보라 의원이 그러면 건설 노동자법을 반대한 거예요? 네. 의견이 있다? 예. 아, 그럼 한 명이 생긴 거네? 예. 근데 그 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안 돼. 네, 그렇죠. 나는 그냥 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반대해요. 그러면은 여당이나 정의당 측에서는 얘기를 하죠. 왜 반대해요? 뭐가 문제예요? 이미 다 합의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냥 반대해. 나 싫어 이 법.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소설을 써볼 수 있죠. 결국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마포대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소식이 딱 나오니까 알려지니까 열받죠. 그래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행법상 국회 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통같이 또 막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갔죠. 막아놨죠. 그래서 이분들이 발길을 돌린 곳이 일부는 자유한국당 당사로 가고 했는데 또 일부는 마포대교 쪽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청와대에 가서 알리자. 청와대에 가서 이 억울함, 이 분통함을 알리자라고 해서 가다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마포대교가 막힌 것이죠. 이게 그러면은 정말 빡이 칠만한데. 네, 이 건설 노동자법 이게 이번에 이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에서 이것이 표결이 안 되면 앞으로 해결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정가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올해 안에 연내 해결은 글렀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것을 좀 분리해서 진짜 이건 민생 중에 민생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은 먼저 처리하고 진짜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히 이제 주 최고 시간을 68시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측에서는 주당 최고 현행 노동부 해석처럼 68시간으로 하자라는 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52시간으로 줄이자. 이 내용이 이게 서로 굉장히 팽팽해요. 그러겠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노동자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볼모로 삼아서 요거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건설 근로자법이 저는 볼모로 잡힌 게 아닐까라는 그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소위 위원장이니까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심히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같은 편끼리 내가 이렇게 딱 그 조건 걸어줬으니까 요거 물어줘. 그러면은 셋 다 건설근로자법 빌미로 해서 근로기준법 통과 못 시키는 그런 그 작전을 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건설 노동자법은 정말 그 보통 이 막노동이라고도 얘기하고 노동자 그 건설 노무자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말씀하셨던 거죠. 하청의 제일 끝에 이분들이 이제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분들이 임금을 마지막에 정말 재하청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말 이분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고 날도 춥고 건설 쪽에 그런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가 이제 또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위의 과격함이 클수록 민주주의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록 소수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나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죠. 사람들은 불편해야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 결국은 이 지금 마포대교로 인해서 다는 아니어도 일부의 우리 국민들, 시민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았을까 좀 싶어요. 예, 비록 그 수단은 정당하지 못했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마포대교를 막아선 건 누군가? 정말 이 노동자들이 막아선 건가? 아니면 정치인들, 특히 특정
집단 측에서 마포대교를 막아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는 공간이 다 건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만드느라고 애쓴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그분들이 말이죠. 바로 이분들인 거죠. 그리고 건설노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노동자의 10%가 건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건설 노동자예요. 내 주위 이웃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의 정말 내 아이 가족, 나의 이웃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를 좀 더 살펴주시고 교통이 힘들었다 보다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이런 생존권 문제인데 이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취급되는 모습이 좀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항상 잠들지 말고 깨어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한번 잠을 설치기 시작하면 하루가 망가져 버리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이럴 바엔 일어나 버리자 일어났다가 몸이 보여주는 힘들다는 반응에 다시 잠자리에 들지만 잠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잠 못 들도록 나를 깨우는 생각들은 좋은 기억이나 상상이 아닌데요.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라면 잠을 못 자더라도 그 순간이 괴롭다고 느끼진 않으니까요. 행복한 생각을 하다 스르륵 잠드는 오늘을 위해 좋은 순간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갈자갈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완성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 평화적 해결이 아닌 대북 무력 사용을 검토해야 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화성 15형 발사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미국의 선제 타격 명분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점이 오히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미국 언론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 완결을 주장한 만큼 이제 핵과 미사일 도발은 멈추는 대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업은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담긴 국정원 문건을 최근 발견했는데 문건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안에서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구체적인 문제 행위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총은 800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 회원수가 40만 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대표단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소 300개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를 선별해 정부 비판 사례와 함께 각종 뒷조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적폐청산 TF는 민정수석실이 정부 지원 배제나 수사기관 동원을 통한 압박을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수사를 위해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당시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쟁점 예산에 대한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칙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런 국정운영 기본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민생 예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 동시에 호남 KTX 예산 공동합의와 남북협력기금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이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돌부처 행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8가지가 우선 타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어떠한 타협안도 어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자체였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일 것임을.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주중방송 중 많은 분들이 가장 재밌다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각자 별명들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짱돌 신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요즘 제가 새날 방송에 푹 빠져서요. 이게 무슨 자유행위도 아니고 이게. 아, 정말입니다. 그 새날 방송을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좀 다 듣고. 그렇지 이제. 예, 저기 하트도 반드시 누릅니다. 이게 본인이 나오는 방송은 좀 불편해 확실히. 예, 제가 나온 건 절대 안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불편해요. 근데 편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그지같이 걸레같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자, 어쨌건 신비님 반갑고요. 지난주는 이제 아드님의 수능 문제로 빠지셨고. 예, 다행히 잘 봤다고. 수능이 중요해? 생각해보니까? 국가에 지금 적폐청산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할 때 아빠가 없으면 평생 기억에 남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귀찮아라고 할 때까지 따라다녀. 아빠 그만와 좀. 이렇게 해야 감정이 사라진다고. 참 그 실드도 좀 이상하네. 아. 정말 불쌍해요.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처음 알았잖아요. 지금 수능 제도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번 얘기 길었다 하죠. 이름이 다리 밑에서 난 놈. 그게 우리나라 식당 메뉴판 보면 뭐 김치찌개, 뭐 녹두전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멋지게 보일 것 같아요. 한국말로 써야 보통 돼요. 프랑스 레스토랑 가면은 이름보다는 이 음식이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하는 걸 보고 대체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갈비 김치찌개 있잖아요. 네. 표현 한번 해볼까? 네. 10년 묵은 김치에 갓 잡은 돼지의 갈비찜을 푹 넣고 팍팍 쪄서 정말 도전을 했으나 정말 후지다. 후졌어. 에이씨.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면 참 맛깔스럽네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하기 전에 이런 식사를 하시려면은 그 나라에서 정보가 다 들어오겠죠. 갑자기 스리랑카 대통령이 왔는데 막 거기로 도배를 해버리면 안 되지. 이런 싸대기 맞지. 소고기를 도배를 하면 큰일 나죠. 바로 돌아가 버려? 네. 이게 우리 언론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왜 이 스리랑카 대통령한테 이렇게 공을 세우냐면 어쨌든 그 아세안이라는 곳에 신남방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하는 건데 그래서 남방 정책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덤으로 그냥 수확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번 정책이. 그러니까 아세안과 어쨌든 무역교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의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2의 터를 찾아야 된다라는 영토를 찾아 이제 헤매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리랑카하고 이제 우호적 관계를 때문에 더 확장 영역을 확장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의미가 있어서 정성을 다 들였는데 대기업들도 뭐 굉장히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기업 정서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이번에도 전부 다 체결하고 또 이 신남방 정책이 대기업들 진출로를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한국 한류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대장금도 9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해외 취업을 가장 하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으로 뽑혔고 그렇죠. 현재 2만 5천 명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국내에 취업 중이고요. 우리 교민은 스리랑카에 1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빡이 치는 일단 짱돌을 하나씩 들고 계세요. 뭘 조사버리든 조사야 지금. 원세훈 이명박 때 국정원장 사실은요. 이명박이 정권 잡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명박과 정권을 같이 한 국정원장이에요. 그렇죠. 거의 한 4년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세훈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이, 원세훈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이명박과 아주 밀접해서 사실 리틀 이명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뭐 선거 개입이네 뭐네 했는데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때 국정원장들만 상납하고 그랬을까? 그리고 저번에 70억 중에서 40억은 청와대로 간 건 알겠는데 30억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그 이야기도 이제 맞물려서 나오겠지만 원세훈은 아예 200만 달러를 한마디로 말해서 횡령 자기 통장에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 22억. 예, 20억이 넘는 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치졸한 짓을 했는지. 자기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교수로 가기 위해서 그쪽에다 돈을 보낸 거잖아요. 그건 아마 표면상의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연구소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표면상에? 표면상에. 그러니까 이쪽 개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국정원장 지낸 사람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 용도로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지만 국정원장들이 연간 쓸 수 있는 개인 특활비가 40억이었대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슈킹한 거죠. 엄청났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세훈이 서울시에서부터 같이 비리를 해봤잖아. 트레이닝을 했어. 그래서 국가를 장악했어, 얘들이 둘이. 장악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상황, 이상득이랑 3명이서 다 국가를 주물럭주물럭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판 세계에서 1조가 넘는 집행 예산 중에 한 20억 뺀다고 뭐 태나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짓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조실장한테 야, 돈 좀 빼와. 그럼 현금으로 빼오고. 야, 여기다 계좌 이체해. 계좌 이체하고. 거기서 계좌 이체한 데서 또 갔다가 빼서 집 사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제대로 서울시에서 업무를 배웠더라면 이게 다 추적된 줄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보냈겠어요? 문제 안 될 거라고 만연해 있는 겁니다. 국정원 내에. 특수활동비는 내 마음대로 써! 막 써도 돼! 라고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돈을 ATM기에서 뺐다 썼다. 그러니까 2012년이 박근혜가 대통령 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2월 19일. 새가 날아든다의 트위터 공식 계정도 뒤에가 1219가 붙어 있을 만큼 꽤 사무친. 그런데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정권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가 취임하는 그 시간까지.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임기가 다 끝나가니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22억 원을 보내는 거예요. 해볼까요? 아이가 목요일 날 시험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2개를 봤어요. 오전 오후. 논술을. 그죠? 논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오전에 기말고사를 봐요. 그 다음 오후에 또 논술을 하나 봐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기말고사를 봐요. 이게 난 정말 우리 때처럼 차라리 단순하게 말이야. 줄을 세우려면 그냥 꽉 세워버리던가. 피를 말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시 있죠. 정말 이거 왜 그들 세계가, 그들 수능 세대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괜히. 내가 저렇게 애새끼 공부시키려고 투정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는데,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2만 명, 3만 명이 막 한 대학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거는 마치 좀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 같은 느낌 있잖아. 공감? 너무 불쌍해요, 진짜. 제도 바꿉시다. 그게 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이제 꼬맹이가 아직 어리지만,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공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학교 재밌냐? 학교가 재밌었으면 좋겠어. 사람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경쟁 체제 속에서 막 이런 거 정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정글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우리 유엄마 나오셨습니다.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네, 요즘 목소리도 좋고 뜨고 있어요. 한간에. 욕도 먹고 있어요. 아니, 법률적 상식이 굉장히 뛰어나시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새날의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민정수석. 그래서 뭐 법적인 모든 건 다 알아서 해결해줘요. 가끔씩 나오는 그 민간인 마인드만 좀 버렸으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아니, 방송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해박한 종편에서 스카우트 해가야 돼. 빨리 해야 돼. 근데 일반인 마인드가 가끔씩 나와. 이상한 그런 마인드만 빼면 완벽하십니다. 저분은. 오랜만에 이분 별명 하나 불러드릴게요. 450만 원? 오케이.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큰일이에요. 막 퍼주고 다녀가지고. 아니요. 그럼요. 또 시작해. 패널 댄드로 너무 예뻐져가지고요. 눈이 막 부셔서. 잠깐 그 전엔 뭐라는 거지? 정말이에요.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신배님. 예. 가족끼리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맞다. 착각했어요, 제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이 왔는데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여러분들은 우리 방송이 딱 뜨면은 심각한 이야기만 할 줄 알고 잔뜩 긴장하는데 쉬운 이야기 하나 하려고요. 스리랑카 대통령이 왔는데 이 양반이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그 만찬에 채식만 쫙 깔아놨는데 난 사실 이게 채식 그러면 뭐 없어 보여서 싫다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제대로 된 채식으로 만든 그 식단이 어떻게 됐을까? 이 식단 보니까 내가 정말 평민 서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한식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라고요.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산청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말린 곶감말이. 다시 한번요. 그거 어떻게 된다는 이거 김정숙 여사님이 하신 그럴 것 같아요. 거죠.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향신료가 대표적으로는 이게 카레잖아요. 커리.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부 다 디저트인데 커리를 더해 만든 커리한 고구마 부각, 귤을 얇게 잘라 만든 귤칩, 그리고 대추 부각, 호두튀김 이런 게 디저트였고요. 전체 요리가 이제 식물 식단 요리로는요. 밀전병에 채소와 대게살을 넣은 밀쌈말이, 완도산 전복을 쪄내 간장 소스를 더해 구워낸 전복구이, 그리고 호박죽, 제주산 금태 양념찜이 비빔밥, 두부 콩나물국 뭐 이런 것이 준비가 됐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들으면서 말이에요. 한국말이 참 아름답고 맛깔스럽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그죠? 네. 한국말로 풀어내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역시 돈을 중시하는 과거 두 개 대통령과 사람을 중시하는 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그다음에 철학, 국가관 이런 게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채식주의자인지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죠. 솔직히. 그건 당연히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분을 맞춰주고 손님이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 먼저인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란 이렇게 말 한마디 같은 밥을 만드는데도 포근하고 아름답고 더 나아가 한국말도 굉장히 예쁘게 막 침 넘어가네. 우리는 언제 먹지? 또 후식으로는 사찰 후식이 나왔는데 사찰 음식 선제 스님이란 분이 만드셨대요. 사실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측백나무 열매와 토종꿀로 숙성한 가평자스로 만든 백자인다식. 뭐야? 뭔지를 모르겠다. 아니 이걸 읽다 보면 침이 막 마르잖아. 완도산 김에 간장과 죽염을 넣어 만든 김제 피자반. 그건 좀 알겠다. 피자인가? 김제피 자반이겠지. 자반. 능이버섯 찹쌀구이, 양평 소나무와 약수로 숙성시킨 송차 이런 건데요.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늑대와 함께 춤을 같은 인디언식 그 이름 짓기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맛깔난 대관령산 배추로 잘 만든 김치에 제주도 흑돼지를 넣어 만든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말로 한문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그런데 바로 박근혜가 취임하면서 그 즈음 해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원세훈이 출국 금지를 당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그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22억뿐만 아니라 지금 85만 불, 그러니까 9억 3천에 달하는 돈을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사기 위해 그것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토탈 31억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겠죠. 얼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 온갖 비리와 범죄의 원상이고 주체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일단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에 나가 있어서 뭐 피신용으로지. 몇 년쯤 거기 외국에 나가 있으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한 2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몇 년 정도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밝혀진 것만 이런 거고.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빙산의 일각인 거고.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쨌든 지금 관료들 사이에,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 사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관료들이 미국에 가면 은신하러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끝나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좀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도 좀 치고 이러면 국내 관료들이 좀 못 건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면 쓱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뒷방 차지하고 있으려고 이제 도피 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스탠퍼드 대학에 200만 불을 보냈는데 그 자금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거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스탠포드 대에서 그걸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스탠포드 대에다 보냈다는 개념이 공식 스탠포드가 학교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연구소죠, 연구소.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따로 연구소. 하는 뭐 그런 네. 방식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어떤 조체를 만들어 놨겠죠.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 산하에 있는 무슨 뭐 온갖 연구소들이 있고 왜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페이퍼 연구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 네, 이런 것들도 대학 산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학교 뭐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을 받는다고 연구원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20억씩 쏴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건 연구원이라는 개념이요. 국정원장이면 장관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권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관급인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명정님도 할 수 있는 개건 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 자리 얻기 위해서 20억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국정원 산하 기관 중에 나는 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정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 국제기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주고 뭐 연구하라고 주는 것인데요. 거기하고 원세훈의 감방을 털었어요.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왔다는 거죠. 요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뭐 관행이었다고 실드를 치려고 해도 국정원장들이 대통령들한테 상납하는 건 그래 지들 말처럼 그들 정권에서는 관행이었다고 치더라도 특수활동비를 1년에 40억씩 배당돼 있는 개인 특수활동비를 이런 식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박이 살을 해보십시오. 최소. 얼마인지. 공식으로 쓰는 것만. 근데 이게 저는 좀 원세훈이 불쌍해요. 왜요? 아니 국정원장들 다 이렇게 썼잖아요, 솔직히. 악플을 부르는 건 아직. 지난 이후 다 그렇게 썼잖아.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적폐죠. 네. 네. 근데 왜 제가 불쌍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박근혜 잘못 만나, 이명박 잘못 만나서? 네, 업보예요. 업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쓰기 위해서 쓰고 그것을 벌을 받지 않을 요량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자기들이 거기에 은신해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를 농락했다는데 나쁜 놈이지. 저는 이 20억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2조 원의 특수활동비 중에 20억? 30억? 저는 40억도 는 이해한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이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국가와 역사를 농락했다는데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원세훈 이 사람이 국정원 돈으로 부인 강남 아지트에 10억 인테리어를 한 정황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를 쓴 거야? 충격입니다. 아지트 뭐 하는 아지트일까? 그러니까 궁금하다. 실제로 국정원장한테 연간 국정원장 개인에게 특수활동비를 40억을 줬어요. 그럼 4년이면 얼마입니까? 160억이야. 그렇죠. 그중에서 얼마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 보도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다면서요? 네, 2013년에 이미 이 200만 불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이미 의혹을 제기가 됐었고 원세훈이 퇴임식을 했던 2013년 3월 21일에 퇴임식을 한 후에 3월 24일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거든요. 이 개원 연구원으로 가기로 했었죠. 네. 약속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세훈을 찾아라라는 트윗이 막 RT가 되면서 진선미 의원이라던가 이상호 기자라던가 다 인천공항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원세훈의 출국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래서 당일날 원세훈의 출국이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공관 놔두고, 그러니까 국정원장 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놔두고 도곡동 빌딩에다가 호화 펜트하우스를 꾸미는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횡령이거든요. 횡령이죠. 네. 공급 횡령. 횡령인데 그러니까 얼만큼 나쁜 정권인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국정원장이 자기 사적으로 말이에요. 자기 부인 뭐 아지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사는 거야. 공돈이니까. 근데 이게 뭐 하는 아지트였을까? 얼마나 공간이 좋았을까? 있는데. 이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근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8층 높이의 빌딩인데 이 빌딩이 국정원 소유래요. 전체가. 네. 국정원 소유고 이 건물의 12층에서 18층까지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쓰고 있고요. 국정원 산하기관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 중인데 거기에 최고층, 맨 위층을 펜트하우스로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그 넓이가요 823제곱미터라 그러거든. 평수는 얼마나 대충 되나? 와 계산이 안 돼요. 270평. 나 고맙다 씨발. 우리 그 30평 아파트 하나 살기도 힘들구만. 아니 거기서 뭐 할까? 나 그거 더 궁금해요.
진짜. 난 뭐 할지 전 대충인데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최근에 검찰이 과거의 흔적까지 전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세훈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게 무기징역, 예전에 사형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블랙리스트도 지금 과방에서 고발됐죠. 그다음에 카카오 김범수랑 같이 고발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2억 횡령. 이번에 또 이거 10억 밝혀졌죠. 문고리 3인방에 40억 상납했죠. 국정원 댓글했죠. 간첩단 사건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 수사가 진행될까요? MB를 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데 MB를 잡기 위한. 원세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에 이은 그 정권의 2인자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세력들이었었군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원세훈이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게 헤쳐드셨는데 이명박은 얼마를 드셨을까요? 이명박은 돈 욕심이 없어서 지들 말처럼 관행이었다고 하면 이명박도 당연히 받았어야죠. 박근혜처럼 말이에요. 핸드폰이 나에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한 번 분실했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충격. 사실 돈, 신분증이 담긴 지갑보다 이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데요. 그만큼 중요한 핸드폰, 그걸 분쇄기에 갈아버리는 사람은 도대체 뭘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감추는 사람이 범인이다. 만고의 진리죠? 과연 그걸로 모든 걸 감출 수 있을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다. 그 가사가 새삼 마음에 꽂힙니다. 안녕하세요. KTX 승무원은 안전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공부는 계속돼야죠. 오늘도 나를 한 뼘 자라게 하는 질문 보현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에서 현장 실습생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위한 추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생 이슈에서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실습생을 업체로 파견을 보내는데 그 업체에 어떤 영향력도 학교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습생들은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도 이제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들은 다시 업체로 돌려보내고 업체에서는 너 왜 우리랑 같이 못하겠다고 했냐 이러면서 또 다시 혼나는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거의 노예 수준인데요, 대우가? 네,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학교가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교육부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업체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고 그리고 실습생의 어떤 자유의지나 권한 같은 것을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는 안산에서 또 이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이제 그분도 투신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교육부의 목표가 취직률이 될 수 있는가? 무조건 취업률만 높으면 최고다. 그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건 인권 착취를 당하던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 맥락이랑도 좀 닿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가 다른 목표를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목표가 가능할까? 취업률 말고 진학률도 결국은 취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 교육부의 목표가 이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렵다. 진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